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아들 하나, 중학생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들어갈 정도가 되면 엄마 아빠랑 노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노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저희 집도 예전에는 남편이랑 애들이랑 같이 이곳저곳 많이 다녔었는데요. 애들이 머리가 커가면서 우리보다는 친구들이랑 다니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부부끼리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남편과 골프도 시작했고, 계절마다 형님네랑 부부 동반으로 여행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남편과 보내는 시간도 좋지만, 사실 형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즐거울 때가 많아요. 제가 언니가 없어서인지 친언니 같기도 하고, 그만큼 많이 의지를 하면서 지내거든요. 형님도 저를 친동생처럼 챙겨주실 때가 많고요. 제 친구들만 봐도 며느리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서 고생하는 친구들도 많던데 그걸 보면 저는 복받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제 결혼 생활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게 있다고 동서 사이는 참 좋았지만 저희 시어머님이 만만치 않은 분이셨거든요. 시어머니의 그 유별난 성격을 친자매 같은 형님과 남편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구나 싶습니다. 그동안은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는 게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사실 가까운 친구들한테도 다 털어놓지 못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는 다 지난 일이니 속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남편과는 대학 때 선후배 사이로 처음 만났어요.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다가 제가 취직을 준비하면서 남편에게 도움을 좀 받았었고 그걸 계기로 가까워져 교제하게 됐습니다. 애들 아빠하고는 3년 조금 넘게 연애를 했는데 그때까지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크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계시고 위로 형이 있다는 것 정도였죠. 그러다 하루는 우리 엄마가 남편을 초대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처음으로 제가 부럽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는 엄마 사랑을 느껴본 적도 없고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어본 것도 손에 꼽을 정도라고요. 그렇게 지나가듯 화목한 우리 집이 부럽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당시엔 남편이 그냥 장난치는 듯 한 말이라 그 말을 크게 담아두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결혼을 약속하고 남편에게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통 분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됐죠. 실은 남편이 프로포즈를 하면서도 본인 엄마 때문에 많이 망설였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아들이 결혼까지 고민하는 걸까 궁금했었네요. 나 오빠한테 궁금한 거 있어. 어머님에 대한 얘긴데 어머님 성격이 어떠시길래 우리 결혼하는 것까지 고민했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도 자기한테 다 얘기해 주려고 했었어. 사실 우리 어머니가 다른 엄마들이랑은 좀 달라. 평생을 공주처럼 사신 분이라 성격이 좀 예민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은주 네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결혼을 망설였던 거야. 그리고 한 가지 자기가 알아야 할 게 더 있어. 그러면서 본인의 집안 이야기를 해주는데 솔직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자기 집안이 준 재벌급이라고 했어요. 특히 어머님이 친정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게 자랐다고요. 만나는 동안 늘 검소한 모습만 보여줬던 사람이라 집안이 그렇게 잘 사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남편은 결혼하기로 한 사이니 모든 걸 고백한다면서 어머님이 우리 사이를 반대하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워낙 까다로우신 분이라 반대하실 수도 있지만 자신을 믿고 잘 따라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저 또한 그 사람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을 굳게 먹고
이 사람을 믿기로 다짐했었네요. 처음엔 반대하셔도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드리면 허락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이 집안의 제 존재를 알렸고 며칠 뒤 어머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먼저 얼굴부터 좀 보자고 하시더군요. 연락을 받고 부푼 마음으로 인사를 갔던 날, 시어머님은 집안이 아니라 대문 앞에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최은주라고 합니다. 그래, 아가씨가 우리 기석이랑 결혼하겠다는 아가씨야? 그럼 애한테 우리 집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었겠네? 네, 조금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반대한다는 것도 들었지? 난 우리 애가 어떻게 그쪽 같은 별 볼 일 없는 집안 아가씨 만나는지 이해가 안 돼. 우리 집을 봐서 알겠지만 이런 재벌집에서 평범한 집 며느리를 만난다는 게 말이나 돼? 아무튼 나는 아가씨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래도 정 우리 집에 시집 오고 싶다면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지부터 좀 봐야겠으니까 내가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 이 대문 앞에 서 있어 봐. 때가 되면 그때 들어오게는 해줄 테니까. 시어머님과의 첫 만남에서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대접을 받았습니다. 200평 가까이 되는 저택 대문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만 서 있었어요. 그때가 한여름이라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였는데 그늘 하나도 없는 그 집 대문에서 얼서듯 몇 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땡볕 아래 서 있으면서 참 여러 생각이 교차하더군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무리 며느리 자리가 못마땅해도 어떻게 이 대학볕에 사람을 세워놓을 수가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헤어져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네요. 그 사람을 만나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던 이야기, 대문 앞에서 3시간 넘게 세워두셨던 이야기까지 전부 다요. 당시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울면서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본인도 막을 수 없는 어머니인데 어쩌겠어요. 저희가 헤어지는 방법밖에는 없었죠. 남편과 헤어지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거의 사랑이 식어서 헤어진 게 아니니 더 그립고 애틋한 마음이 컸지만 그날 시어머니의 행동을 생각하며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나 지났을까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군요.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사람의 형이었어요. 동생이 여자친구분과 헤어지고 힘들어하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지금 위독한 상태이니 병원으로 와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사고 소식을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줄만 알았어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전신을 심하게 다쳐 회복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어떻게든 그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매일같이 병원으로 가 병간호를 시작했고 얼마 뒤에 남편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남편의 의식을 되찾은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집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는 지난번과는 달리 집안에서 저를 맞이해 주셨지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네. 내가 오늘 아가씨를 왜 오라고 했는 줄 알아?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집안까지 아가씨를 불러들였을 땐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 둔한 건지 멍청한 건지. 아무튼 이번에 기석이 병간호하는 거 보고 두 사람 허락하기로 마음먹었어. 두 사람 결혼 허락할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랑 기석씨 잘 살겠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서 허락해주는 건 아니고, 사고 나서 누워있는 우리 아들 사랑구실이라도 하고 살게 하려면 그쪽이 필요할 것 같아서 결혼시키는 거야. 거기다 아가씨같이 별 볼 일 없는 집딸이 우리 같은 집안에 시집 오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지? 알면 감사하게 생각해서 시집 식구들한테 잘해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하고. 어머님은 그렇게 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어 며느리로 맞아주시는 건 아니었어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했었어요. 얼마 뒤 그 사람과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이었는데 어머님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봉지 하나를 집어 던지시더군요. 깜짝 놀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고무장갑이 들어있었습니다. 저한테 왜 이걸 주시는지 영문을 몰라 가만히 서 있었죠. 왜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해? 얼른 고무장갑 끼고 일할 생각을 해야지. 오늘 배추 300포기 다 잠그고 가야 하니까 그런 줄 알아라. 배추 300포기요? 왜? 못하겠니? 아니면 친정에서 김치 담그는 것도 안 가르쳐 준 거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 혼자 300포기는 다 담그기는 힘들 것 같아서요. 힘들다니? 김치 300포기 담그는 게 뭐가 힘들다고? 시집 와서 시어머니가 처음 시키는 일에 토를 달아? 네가 그거 안 하면 누가 하니? 시어머니는 내가 하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해야죠. 그런데 양이 워낙 많아서. 예, 너 이 정도 각오도 안 하고 우리 집에 시집 온 거야? 어디 이런 집 며느리 되는 게 쉬울 줄 알았어? 서민 집안에서 태어나서 우리 집 정도 되는 집에 시집 왔음. 이 정도는 해야지. 아니 막말로 없는 집 구석이면 몸으로라도 떼어야 하는 거 아니야? 큰 소리 말고 얼른 배추나 절여놔. 빨리 움직여. 시어머니의 성화에 저는 꼼짝없이 김치를 담가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김치를 담그는데 철없기도 하고 이런 게 시집살이라는 걸 그날 뼈저리게 느꼈네요. 어머님은 그뿐만이 아니셨어요. 한 번은 집에 일하는 도우미들을 전부 다 외출시킨 다음 저를 부르시더군요. 그리고는 그 큰 200평짜리 저택 청소를 시키셨어요. 며느리가 있는데 왜 파출부들 돈 주고 청소시키냐고 이제부터는 저보고 하라고 큰 소리 치셨습니다. 2층 청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쉬다가 중간에 어머님께 혼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쉬는 걸 보시고는 여기 쉬러 왔느냐며 불호령을 내리시기도 하셨어요. 거기다 시어머님은 늘 저와 제 위에 형님을 비교하셨습니다. 저에게 집안 청소나 요리를 시키시고는 돈 없는 집에서 시집 왔으면 몸으로라도 때우라고 하시며 항상 형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날도 시댁에 몰려가 창고 정리를 하는데 먼지랑 짐은 많고 혼자 다 치우려니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그리고 틈만 나면 어머님이 감시하러 나오시는데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뭐해? 더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 창고 정리를 반밖에 못하면 어떡해? 쉴 생각하지 말고 얼른 청소나 마무리해라. 알았어? 청소하느라 너무 힘들어 대답을 제대로 못하자 시어머니는 그걸로도 꼬투리를 잡으셨습니다. 그깟 일 좀 했다고 힘들어서 대답도 못하는 거야. 그러게 집이 가난하면 몸이 고생해야지. 별 수 있니? 네 형님처럼 좀 사는 집에서 시집 왔으면 몸으로 때울 일도 없지. 탓할 거면 내 탓을 하지 말고 평생 없이단 네 부모님을 탓해라. 어머님은 그렇게 제 자존심을 뭉개셨어요. 그리고 늘 평범한 우리 집과 형님 친정을 비교하셨습니다. 형님 친정은 중소기업을 운영 중이셔서 그래도 꽤 잘 사는 집딸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저와 형님을 대할 때마다 항상 저희를 차별하셨죠. 시댁에서 일을 시키더라도 편하고 쉬운 일은 언제나 형님 몫이었어요. 돈도 없고 어디 내세울 것 없는 집안에서 자란 전 힘든 일을 해야만 했네요.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했던 적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형님이 저를 챙겨주셔서 상처받았던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됐었습니다. 시어머님은 형님과 저를 차별했지만 정작 저희 둘 사이는 좋았어요. 형님은 시어머님 몰래 창고 청소하는 저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귀한 음식을 먹을 때도 저부터 챙겨주시는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시어머니의 구박은 힘들었어도 챙겨주는 형님도 계시고 또 집에는 남편도 있어 버틸만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마음이 안정돼서 그런지 남편도 건강을 빠르게 회복했고 결혼 3년 만에 큰아이를 얻는 기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것도 있었지만 신랑과 아이 그리고 형님 덕분에 잘 견뎠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혼 5년 차가 됐을 때였나 시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초반에는 병원에서 모셨었는데 언제까지 병원에서만 모실 수 없어 집에서 간호하기로 결정했어요. 시아버지가 집으로 오신다고 하니 당연히 제게 시아버지 간호를 시킬 줄 알았죠. 하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제가 아니라 형님에게 시부 병간호를 맡기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선택에 형님이 저보다 성격도 더 꼼꼼하시고 차분하시니 병간호를 더 잘할 것 같아 맡기셨구나 싶어 그런 줄만 알았네요. 그래도 저도 며느리인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일주일에 몇 번은 병간호를 도우러 갔었어요. 아버님이 걱정되기도 하고 또 시어머님께 혼날까봐 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형님이 고생하시는 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형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버님 옆에서 병간호를 하는데 보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시무기저기 수발까지 다 형님이 하는데 보통이 아니겠다 싶었죠. 병간호 때문에 힘들어서인지 몸도 말라가는 것 같고 안쓰러워 제가 교대해주러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이 저를 맞아주시더군요. 둘째니가 어쩐 일로 왔어? 나한테 볼 일 있어서 온 거야? 어머님도 뵙고 아버님은 괜찮으신지 궁금해서 왔어요. 또 계속 형님이 간호하는데 맘 쓰이기도 하고 오늘은 제가 형님 대신 있을까 해서요. 큰애랑은 상의가 된 거냐? 큰애도 네가 네 시아버지 병간호해주러 온 거 알아? 아니요. 연락 없이 온 건데. 너는 왜 연락도 없이 오니? 그건 그렇고 네가 교대해줄 것 없다. 네 시아버지 병간호는 큰애가 다 할 거니까 넌 신경 쓰지 말고 집에 가 있어 얼른. 그 순간 아버님 방에서 형님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동서, 여기까진 어쩐 일이야? 왜 연락도 없이 왔어? 형님 저 왔어요. 제가 오늘 형님 대신 아버님 병간호 할 테니까 형님은 집에 가서 좀 쉬세요. 그런데 그 순간 형님이 저를 보고 당황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형님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시어머니만 바라봤습니다. 얘가 또 말을 안 듣고 얘 내가 아까 뭐라 그랬니? 네 시아버지 병간호는 큰애가 다 한다고 했지? 넌 신경 쓰지 말라 했잖아. 더 말할 것 없으니까 얼른 집에 가거라. 어머니, 그래도 오늘은 제가 좀 있을게요. 병간호가 보통 일도 아니고 형님 혼자 하는 건 무리잖아요. 너는 신경 쓸 게 없다고 하잖아. 집에 가라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많아. 없이 사는 년이 망한 집 딸년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가 얼른. 어머님은
집 안으로 들어서려는 저를 막으시며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막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님이 화를 내시는 통에 형님과는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누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내내 이상했어요. 어머님이 형님과 인사도 못하게 막은 것도 그렇고 거기다 형님에게 대고 망한 집 딸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저한테 심한 말을 하신 적은 있어도 형님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분인데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신 것도 이상했죠. 거기다 병간호 같은 힘든 일을 제가 아니라 형님에게 맡기는 것도 이상했고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물어볼 수 없는 일이라 무슨 일인가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형님이 늦은 시간에 집 앞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뭔가 평소의 형님과는 다른 것 같아 얼굴을 보니 술을 드신 것 같더라고요. 형님, 저희 집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제가 가도 되는데 오시기 힘드셨겠다. 근데 형님 술 드셨어요. 동선의 집 오기 전에 술 몇 잔 마셨어. 왜, 술 냄새 많이 나? 아니요. 형님이 술 드신 모습은 처음 봐서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날 동서가 아버님 병간호해드리겠다고 왔던 날 기억나? 사실 그때부터 동서한테 솔직히 털어놓고 싶었는데 내가 미처 말을 못했네. 무슨 일이신데 그래요? 솔직히 그날 어머님이 형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이라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머님한테 혼나신 거예요? 혼나? 차라리 혼내기라도 하시는 게 낫지. 아예 집안 망한 년이라고 무시하시는데 나 요즘 정말 살기 싫다. 그 말을 하며 형님은 눈물을 쏟아내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던 형님은 힘들게 입을 여셨습니다. 동서 그거 알아? 우리 친정 도돈할 뻔했었어. 아니 뭐 이미 망한 거나 다름없지. 근데 우리 친정아빠가 어떻게든 회사 살려보겠다고 어머님께 돈을 빌리셨나 봐. 그 뒤로 나한테 계속 빌려간 돈 갚아야 한다고 그러시더라. 아버님 병간호도 그래서 하게 됐어. 그 돈 갚을 자신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고 성화를 하시더라고. 그 일 있고 어머님이 노예 부리듯 구박하고 일 시키시잖아.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정말 속상하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형님은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당한 건지 철없게 우시는데 보는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머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일을 빌미 삼아 며느리를 노예처럼 부리실 줄은 몰랐어요. 저야 결혼 초부터 어머님의 구박과 차별을 받았기에 이미 이골이 났지만 형님은 그런 대접이 처음이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 마음이 이해되기도 하고 말 못하고 맘고생만 했을 형님이 많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형님을 더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형님도 예전보다 더 제게 많이 의지하고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하시면서 예전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었죠. 그래도 저나 형님이나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슬기롭게 잘 이겨냈어요. 힘들 때는 서로에게 털어놓으면서 하소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 뒤 시아버지가 뇌출혈로 고생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님이 떠나시던 날 저희는 많이 울었어요. 어머님과 달리 성품이 온화하셔서 아들들은 물론이고 며느리들도 정말 잘 챙겨주셨었거든요. 뇌출혈로 몇 년을 누워서 고생하시다가 떠나는 거라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어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기 위해 장례 준비를 하는데 일하는 직원들이 와서 식장 정리하고 조문객들이 먹을 음식도 준비하던 중 어머님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막 화를 내셨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막 화를 내시니 남편과 아주버님은 물론이고 며느리들까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무척 당황했죠.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왜 화를 내시고 그러세요? 뭐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알죠. 아들들의 물음에 어머니는 더 화가 나셨는지 본인 가슴을 탁탁 치면서 막 쏟아내듯 말씀하시더군요. 너희도 돈이 있음 좀 봐라. 지금 니들 아버지 장례식 치르겠다고 와 있는 사람만 몇 명이야. 저 사람들 일한 거 다 돈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기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세요? 그건 아버지가 예전에 가입해 두셨던 상조가 있어서 그걸로 다 해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버님의 대답에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그럼 저 사람들이 일하면 우리 집 며느리들은 뭐르래? 여기 앉아서 쉬다가 수다나 떨어? 시아버지 장래 아무것도 안 해. 무슨 말씀이세요? 저 사람이랑 형수님이 왜 놀아요? 며느리들도 조문객 때 맞이해야죠. 쟤들이 무슨 조문객을 맞이해? 조문객들은 니들이랑 내가 맞이하고 인사하면 되는 거지. 쟤네까지 여기 있게 할 필요 없다. 일할 사람 몇 명 내보내고 쟤네 둘이 가서 일하라 그래. 순간 어머님 말씀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버젓이 상조회사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보고 가서 일을 하라니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저희 보고 일하라고요? 다 알아들었으면서 뭘 또 물어? 알아들었으면 사람 다 내보내고 니들이 해. 아니, 일할 며느리가 둘씩이나 있는데 대체 뭐 하러 돈 주고 사람을 써? 돈 한 푼 없는 니들이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런 거라도 해야지. 그럼 편하게 쉴 줄 알았어?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이나 형수님이나 아버님 떠나보내고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조문객들도 많이 올 텐데 며느리들 둘이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해요? 말도 안 돼요.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뭘 그렇게 말이 많아? 재벌집에 시집왔으면 일 정도라도 해야지. 빨리 움직이라니까 가만히 서서 못 들어가는 거야. 시어머님은 저와 형님 팔을 끌고 음식을 준비하는 곳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아들들은 어머니를 말리고 어머님은 일하는 직원들 내보내고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희 모두 어머님의 화를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일하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형님과 제가 음식을 맡아야 했네요. 아버님이 생전에 마당발이셔서 장례식장에 찾아온 손님만 천단이었어요. 둘이 조문객을 맞이하느라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틈틈이 남편들이 도와주고 또 어머님 성격을 아는 친척분들이 같이 해주셔서 버텼지. 아니었다면 조문객들 대접하다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발인을 하루 앞둔 밤에 몸이 너무 힘들어서 장례식장 구석에 잠시 앉아 쉬었던 적이 있어요. 조문객들도 없으니 잠시만 쉬려고 했었죠. 그런데 딱 그 순간 어머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늑달같이 달려나오셔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둘째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일은 안 하고 어디서 누워 쉴 궁리만 해?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 계속 일하다가 지금 잠시 쉬는 거예요. 늦은 시간이라 손님들도 없고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저 몇 분만 쉬었다 일어날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이 해는 무슨 이해?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자빠져 쉬는 며느리를 어떻게 이해해? 조문객이 없으면 주변 정리도 좀 하면서 있을 것이지. 사람 빠지기가 무섭게 앉아서 쉬는 게 자랑이야. 아주 잘하는 짓이다.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너무 속상하고 어머님이 미웠어요. 장례식 내내 제대로 앉지도 먹지도 못하고 뛰어다닌 걸 보셨으면서 그거 잠깐 앉아서 쉬었다고 구박하시는데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평소 같았다면 어머님이 화를 내셔도 참았겠지만 저 때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집와 처음으로 어머님께 대들었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가 장례식 내내 논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조문객들 식사 차리고 정리하고 다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저나 형님이나 한 번도 안 쉬고 일하다 이제 겨우 한숨 돌리려는 건데 그게 이렇게도 못마땅하세요? 이게 뭘 잘했다고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이래서 돈 얻는 지네들이 예의도 없다고 하는 거야. 니들이 우리 집에 시집와서 한 게 뭐 있니? 고일 것도 없는 집에서 시집 온 너나 집안 다 망해먹은 첫째냐. 둘 다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편하게 있다 가고 싶으면 뭐 돈이라도 많든가.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 몸으로 때우는 일이라도 해야지. 그럼 뭘 할 거야? 일하기 싫으면 돈 가져와. 돈 많으면 니들이 일한다고 해도 내가 안 시켜. 주제도 모르면서 잘났다고 대들기나 하고. 둘째 너 자식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더 할 말 남은 거 아니면 얼른들 가서 일해. 한 번만 더 쉬는 거 걸려만 봐. 아주 가만 안 둘 줄 알아. 시어머니는 되려 제게 소리를 지르고 저를 무시했어요. 옆에 있던 형님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라면서 제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장례식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한 일주일 동안은 몸이 아파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몸도 아팠지만 더 서러웠던 건 어머님이 저희가 고생한 걸 너무 몰라주셔서 그게 참 서운했네요. 그래도 이번만큼은 고생했다고 연락이라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전화 한 통이 없으셨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친정엄마는 제가 잘못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외로우실 텐데 먼저 마음 풀고 다가가는 게 아랫사람 도리라고 하셨죠. 그러다 보니 그 상황에 누구보다 힘든 건 어머니셨을 텐데 혼자 섭섭함 느낀 게 죄송하기도 했고 혼자 되셔서 힘드실 텐데 잘해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신이나 집안 행사에 더 많이 신경 썼었어요. 특히 아버님 첫 제사만큼은 저희 며느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해드리고 싶었어요. 생전에 저희들을 예뻐해 주시기도 했고 또 첫 제사라 다른 친척들도 많이 오는 것도 신경 쓰였거든요. 그래서 제사에 올라갈 음식들 어머님께 허락받고 며칠 전부터 장을 봐서 준비했어요. 제사 당일 형님은 먼저 시댁으로 가시고 저는 부족한 재료 좀 더 사고 조금 늦게 시댁에 도착했지요. 그런데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촉이라고 해야 하나? 뭔가 쎄한 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말할 수 없는 느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정말 믿어지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천사 같은 우리 형님이 어머님을 막 때리고 있는 거였어요. 시모는 제대로 반격도 못하고 형님에게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데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린다는 것도 그렇지만 차분하고 조용한 성품의 형님이 막 화를 내면서 시어머니를 때리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일단 말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얼른 뛰어들어가 형님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진정이 되지 않는지 막 소리를 지르셨어요. 형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정하세요. 어머님을 때리면 어떡해요? 형님 어쩌려고 이러세요? 나 오늘 저 여자 가만 안 둘 거야. 동서, 나 말리지 마. 형님 말로 하세요. 아무리 화가 나셔도 어머님한테 폭력을 쓰면 어떡해요? 어머니? 누가 어머니야? 나 이제부터 시어머니 없어. 며느리를 사람이 아니라 노예로 부리는 게 무슨 시어머니야. 그리고 나 하나 구박하고 노예로 부리는 것도 모자랐어. 우리 엄마한테까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내가 저 여자 가만 안 둘 거야. 오늘이 아줌마 채산날인 줄 알아. 화가 난 형님을 저 혼자 맞는 건 역부족이었습니다. 형님은 다시 시모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정말 눈 뜨고는 못 볼 광경이었네요. 그때 옆에서 쪼그려 앉아있던 분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누군가에서 얼굴을 보는데 형님 친정 어머니시더라고요. 형님 친정 어머님은 머리가 산발이 된 채 오시면서 형님을 향해 그만하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 덕에 싸움은 잠시 진정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형님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시모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고, 시모 또한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죠. 형님도 어머니도 모두 진정 좀 하세요. 갑자기 두 분 왜 이러세요? 오늘 아버님 저 길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형님이 설명 좀 해보세요. 동서, 이런 모습 보여줘서 미안해. 근데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나 하나 무시받으면서 사는 건 참겠는데 우리 엄마까지 무시하는 꼴은 못 보겠더라. 저 여자가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시어머니한테 저 여자라고 하는 저 말버릇 좀 봐라. 아주 애미랑 딸이랑 쌍으로 못 배운 티를 내고 있어. 뭐? 애미랑 딸? 당신 진짜 말 다 했어? 당신이야말로 정신 차려.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해도 되는 줄 알아? 지 남편 제사상 차리라고 집으로 사돈 불러내고 그깟 음식 하나는 안 맞는다고 국자로 머리를 때리는 사람이 어딨어. 당신이야말로 이게 교양이야. 형님은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분노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시부제사에 형님 친정어머니를 부른 거였어요. 근데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돈 빌려준 은혜 갚으라고 와서 음식하라고 부른 거였죠. 그렇게 와서 형님 어머님이 음식을 도와주시는데 간 하나도 못 맞추냐며 국자로 형님 어머니 머리를 툭툭 친 겁니다. 그 모습을 본 형님이 더는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달려든 거였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자기가 돈을 빌려줬다고 해도 사람에게, 그것도 사돈에게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였어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무시당하는 꼴을 봤다면 아마 참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뻔뻔하게 나왔어요. 돈 없는 것들이 자존심만 내세운다면서 오히려 형님과 사돈 어르신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 태도에 화가 난 형님이 시모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아주버님과 남편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자들 싸움에 이미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고 결국 남편과 아주버님도 시어머니의 악행을 모두 알게 되었죠. 남편은 물론이고 아주버님까지 크게 충격을 받으신 듯 했어요. 터가에서 돈 빌린 건 알았지만 그걸 빌미로 시어머님이 종부리듯 한다는 건 모르고 계셨나 봐요. 자기 아내를 노예 취급한 것도 모자라 장모님을 그렇게 무시한 걸 알았으니 아주버님도 어떻게 참으실 수 있었겠어요. 어머니,
지금 이 사람 한 말이 다 진짜예요. 어머님 정말 이 사람이랑 우리 장모님 무시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 제 말이 맞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거짓말을 하겠니? 자꾸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데 무심하는 짓을 한 게 누구야? 돈 없으니까 빌려달라고 구걸하고 갚을 때까지 무시받으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지. 지들은 뭘 잘했다고 나한테만 난리야.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도 사돈이고 제 장모님인데 어떻게 그런 대접을 하세요? 얼른 사과하세요. 얼른요. 사과? 내가 왜 사과를 해? 할 거면 처년들이 해야지. 큰 며느리란 년은 시애미 머리채까지 잡았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니? 돈 없는 년들이 먼저 와서 죄송하다고 꼽히고 무릎 꿇는 게 당연하지. 나는 절대 사과 못한다. 시간이 갈수록 뻔뻔해지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우리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황이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자신은 잘못 없다며 잡아떼는데 사람이 어쩜 저럴 수 있나 싶더라고요. 아들들은 당장 사과하라고 하고 어머님은 못하겠다고 소리 지르고 그날 내내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아버님 첫 번째 제삿날은 어이없이 지나가고 말았네요. 그날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참 씁쓸했습니다. 돈으로 사람 차별하는 분이라는 거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의 없는 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날 시모에게 남은 정이 모두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건 남편이며 아주버님이며 다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고 버티는 어머님께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어머님의 끝없는 갑질에 지친 우리는 결국 어머님과 인연을 끊기로 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 모두 지금까지 어머니의 행동에 지쳐 있었는데 그날 일이 아예 기름을 부은 셈이죠. 아들들은 엄마를 돌아가신 셈 치며 살겠다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도 그냥 해본 말인 줄 아셨나 봐요. 어머님 유산해가지고 저희를 회유하시기도 하고 또 협박하시기도 하더군요. 그러나 저희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찾아가는 것도 연락도 끊으니 나중에는 어머님이 불안하셨나 보더라고요. 틈만 나면 우리 집에 찾아와 어떻게 인연을 끊을 수 있냐고 화를 내다 울다 가시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오시는데 그 대단하신 어머님이 언제 이렇게 되셨나 싶어서 모든 게 다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네요. 하지만 어머님의 설득과 회유에도 저희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고 시모는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버림받은 채 집을 떠나 시골로 들어가셨어요. 친척들에게 전해 들은 걸로는 외딴 절에서 쓸쓸히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시모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분이었다면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가끔 아쉬운 마음도 드네요. 하지만 지난 날은 돌이킬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한 가지 바라는 점은 부디 어머님이 지난날의 행동을 뉘우치고 새 사람 되셨으면 싶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길었던 제 시집살이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